총 사업비 7조 원에 시공비만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여러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방침인데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입찰 무효 방침을 밝히면서 입찰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갔는데 상당 기간 사업 표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진행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관련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적 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의 정상이 함께한 특별 정상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을 끝으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 조기 재개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이 어제 환영 만찬에 이어 오늘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엽니다. 정상회의에선 성장률 6%인 메콩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 국회 처리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논의가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회로 찾아와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공사비만 수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시공비만 2조 원에 이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승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방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 적폐로 규정된 이후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불공정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최초로 입찰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고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공약은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부가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입찰 무효 방침을 밝히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며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꼽혔던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전에 잡음이 불거졌고 정부는 이곳을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합동 점검반까지 꾸려 불공정 과열 양상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는데 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 나오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와 수사 의뢰라는 칼까지 빼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비 사업이 더 잘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구조로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추후에 위법 사항이 더 명확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 해당 건설사들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토부가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조합을 통해서 시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통보가 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 전면 무효 결정은 재개발 조합에 달려 있는데 조합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따라 사업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수사를 진행해 김 전 시장이 낙선하자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된 정황을 잡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섭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2달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습니다. 사건은 선거범죄 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는데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온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표적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전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어떻게 입수돼 경찰에 전달됐는지, 청와대와 경찰 사이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부터 감독 대상인 금융업체와 자산운용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가을이 막바지에 가까워지면서 아침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꽤 쌀쌀한데요. 오늘 낮에도 기온이 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7도나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또 한 번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꽤 쌀쌀합니다. 서울 1.7도, 대전 6.8도, 광주는 8.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매서운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도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의장 성명 43개 항 가운데 8개 항을 아시아의 지역 이슈와 안보 관련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소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모두 순탄치 않은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이 ARF를 활용해서 아세안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 구상을 들은 아세안 정상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โดยอาเซียน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การหารือระหว่างทุกฝ่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นำมาซึ่งสันติภาพและเสถียรภาพที่ยั่งยืนใ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ที่ปลอดอาวุธนิวเคลียร์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0여 년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면 당사국 간 신뢰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팩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들은 오늘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 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과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상급 다자회의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3대 축인 사람, 평화, 상생 번영에 따른 분야별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특별 정상회의를 마치고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5년 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도 회의장과 오찬장으로 쓰였는데요. 정상회의 명소가 된 누리마루에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남쪽 끝에 위치한 동백섬. 겨울에도 푸른 동백나무와 소나무 숲을 따라가면 둥근 지붕을 가진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가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와 도시,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이 오찬을 함께했고 한 메콩 정상회의 본회의도 이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출입이 통제되지만 평소에는 정상들이 모인 회의장까지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명칭도 순우리말로 지었습니다. 세계를 뜻하는 누리에 정상을 뜻하는 마루가 더해진 이름에 걸맞게 큼직한 정상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 나라 정상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상회의장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지리적인 장점이 한몫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하나뿐인데다 삼면은 바다에 둘러싸여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백스코와 직선 거리도 2km에 불과해 정상들의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상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누리마루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맞이한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교두보 삼아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연간 최대 2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국과 중국, 체코 등 해외 각지에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아세안 지역에 짓는 건 처음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부카시에 있는 델타마스 공단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착공하는 이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제품 개발과 공장 운영비 등으로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021년 15만 대 규모로 가동을 시작해 최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새로 개발 중인 소형 SUV와 소형 다목적 차량, 그리고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부품 현지화율이 40%를 넘으면 아세안 국가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등 인도네시아 공장을 발판 삼아 일본차에 텃밭인 아세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회로 찾아와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민식이, 태호, 혜인이 한없이 밝게 웃는, 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아이의 사진을 고이 안고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어린이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일 날 법안소위 열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잘 챙기겠다고 했던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법, 이른바 민식이법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각지대를 없애는 태호 유찬이법과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혜인이법 등은 이보다 더 진전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법안까지 논의할 여력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스쿨존 안에 과속 카메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000억 원을 늘리면서 야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이 법안들을 처리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를 들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상임위 논의를 최대한 앞당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법안들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로 이렇게. 하지만 다음 달 10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언제 다시 논의 기회가 찾아올지 불투명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전국을 여야 모두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어린이 안전 법안마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를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한 지난 22일 밤 9시를 넘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렀고 양국 합의 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가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로 사죄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한일 언론의 보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사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중요한 점은 수출 관리를 놓고 앞으로 한일 당국 간의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했고 강 장관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 군인 1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원들을 추격하는 작전 도중에 헬기가 공중 충돌하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프랑스군의 작전 중 전사 규모로는 1983년 이후 최대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작전 중이던 프랑스 군 헬기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원들을 추격하기 위한 지상 병력을 증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합참은 공격용 헬기와 군소성 헬기가 어둠 속에서 낮은 고도로 선회 비행하던 중 공중에서 서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헬기에 타고 있던 프랑스군 장병 13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Ils ont appelé en renfort un appui aérien. Dans des conditions opérationnelles extrêmes, dans une nuit noire, où les hélicoptères volaient tout feux éteints. 이번 전사 규모는 1983년 레바논 전쟁 도중 베이루트에서 폭탄 테러로 프랑스 공수부대원 58명이 숨진 이후 최대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숨진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말리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대를 유럽 유입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보고 2013년부터 병력을 보내 독자적인 대테러전을 벌여왔습니다. 사헬 지대는 알카에다와 IS 등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끊임없이 세력 확장에 나서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구의원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홍콩은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20대에 아직 시위 참가자가 남아있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경찰이 봉쇄 상태인 20대에 대학 관계자와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스스로 나온다면 신원만 확인하고 현장 체포는 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wish for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It is certainly our goal to restore order and safety as soon as possible. 범민주진영 당선자와 지지자가 20대 앞으로 몰려갔을 때도 해산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경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위대의 입장에서도 선거 압승으로 5대 요구를 관철할 명분은 분명히 확보했습니다. 폭력 시위보다는 내년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local election will be coming in 2020. Yeah, there's still long way to fight. 하지만 홍콩 20대에는 아직 소수의 시위 참가자가 남아 있습니다. 레임덕에 빠진 캐리람 행정장관의 거취도 쟁점이 되고 있지만 사퇴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我並冇得到咩中央要求問責嘅指示。 구의원 선거를 통해 새 출발선에 선 홍콩 앞에는 여전히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홍콩 사태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격렬 시위 사태 후 선거를 치른 홍콩 시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들과 함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막바지 진통 속에 있다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홍콩에서도 잘 돼가기를 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7분쯤 전남 나주시 운곡동 동수농공단지 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근 숙소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긴급 대피했고 불이 부근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으로도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창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에 있던 마트 직원 3명이 연기를 피해서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의 규모와 인명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가수 구하라 씨의 연결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아이돌 양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하라 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김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부터 가수 윤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설리와 구하라까지 이들은 모두 악성 댓글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포털의 경우 기사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사를 많이 쏟아내거나 너무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설리 죽음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연예기사 댓글란을 잠정 폐지하고 네이버도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악성 댓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댓글들이 더 악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언론이나 혹은 그 포털이 지금 현재 뉴스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그러한 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중학생부터 혹독한 합숙 훈련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우리나라 아이돌 양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나 좀 이렇게 좀 안정망이 필요한 것 같은 무조건 뭐 연예인이 됐다고 성공만을 보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강박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 스타의 잇따른 죽음이 언론과 사회제도, 연예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낙관론이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9로 전달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전국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주택가격 전망이 5포인트 상승한 120을 기록했고 취업기회 전망도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와 주가 상승, 국내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 심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이 어제 환영 만찬에 이어 오늘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엽니다. 정상회의에선 성장률 6%인 메콩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합치지 않고 당분간 따로 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추고 공소 사실이 1차 기소 때와 상당히 다르고 공소 제기 이후 강제 수사나 피의자 신문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는 사흘 전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지뢰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훈련장 정비를 지시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에서 93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일어난 강진으로 20여 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서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이 어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만찬사에서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국가 정상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부산 백스코 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부산 백스코입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어제 폐막했고 다시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는 우리가 그동안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상급으로 격상해서 첫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갖게 됐습니다. 메콩강 유역 5개 나라라고 하면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포함됩니다. 총리 개인 사정으로 부총리가 참석한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메콩 정상들과 배우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사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이 닮은 점이 많다면서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메콩은 메콩강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 모두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메콩 정상들과 남북 정상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콩 지역 정상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메콩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경험을 나누고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5개국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문 대통령의 만찬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놓은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메콩 국가들입니다. 정상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세안 10개국과 만났는데 오늘부터 메콩 유역 5개 나라와 별도로 정상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메콩강 5개 나라를 합쳐서 인구 2억 명이 넘는 메콩 경제권의 역동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전체 성장률이 5%대인데 메콩 유역 5개 나라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6%대를 훌쩍 넘습니다. 평균 연령도 30대여서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하고 소비 시장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입장에선 메콩 국가들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대상국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한강 메콩강 선언이 채택될 예정인데 신남방 정책의 3대 축인 사람과 상생 번영, 평화의 분야별 협력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화 관광, 인적 자원 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등 7개 우선 협력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미래 협력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성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를 마치면 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 내일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정상들과도 회담 일정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에서 이송받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표적 수사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건 지난 2017년 12월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유 전 부시장이 계속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그동안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해왔지만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도 거듭된 영전이 이른바 윗선의 비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청와대 비호 의혹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감찰 라인을 불러 윗선의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개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 사실이 1차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문을 드러내 앞으로 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고 있어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병합 결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건 공소 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 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엔 2013년 6월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의 강제 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일단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논란이 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를 실제 허위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제 11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낮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은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 7도, 안동과 전주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논의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전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今後関係当局間で日程調整が行われ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詳細が決ま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강요인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 무기 관련 한국 제도,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지난주 파행으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로 일단 지소미아 후폭풍은 잠잠해지는 모습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We cut short our participation in the talks today in order to give the Korean side some time to reconsider.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을 하는 것은 미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1시간여 만에 파행됐던 3차 회의.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지만 연말 시한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4차 회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우리 측에 요구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SMA트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50억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한미의 갈등 요인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고비를 넘기는 등 2주 동안 여러 사정이 변한 점이 4차 회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협상 결과를 놓고 커지던 한일 갈등은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 나와 일본의 사과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랬죠?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했고 그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반박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외교 교섭을 계속해야 되는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외교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대응을. 외교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를 풀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여야 입장차는 여전한 데다 검찰 개혁과 예산안까지 겹겹이 쌓여 있어 연말 정국이 갈수록 꼬이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협상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겠다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선거제 개혁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어느덧 일주일째.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면에 내건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결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체계를 복원해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제1야당 합의 없이 바꾸는 것도 부담인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중심으로 꽉 막혀버린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9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 자동 상정될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상정, 3일 공수처법 부의까지 연말 국회 달력은 넘길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결국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힌 선거제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40석, 250석 같은 협상안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3분 만에 돌아서면서 이른바 보수 통합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유 의원은 물론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징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분당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단 3분간의 만남. 유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는 국회에서 하자며 일단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방문에 통합 실타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유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측은 황 대표가 단식 첫날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구구단체 집회에 참가한 상황에서 이미 제시한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통합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본격적인 분당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소속 의원 15명과 대변인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파적인 행동을 한 것, 이런 것이 이번에 윤리위 해부가 된 이유입니다. 비당권파는 손학규 대표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재보선 참패 등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악을 하기 위한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 대표가 오히려 측은한 생각까지 드는데. 변혁은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연내에 신당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보수 통합 논의 기회가 사라진 데다가 바른미래당도 본격적인 분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수요일 조간 브리핑,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다뤘습니다. 514조 예산안, 또 밀실 깜깜이 심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이세돌 기사의 인터뷰 기사도 실렸습니다. 알파고에 패배한 건 정말 아팠다면서 은퇴를 결심한 이유라고 털어놨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이된 선거법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도 전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재개발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측 시설 싹 드러내라던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관광객이 드나들던 장전항을 해군기지화하고 있다는 기사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살펴보시죠. 경향신문 국제면입니다. 유럽 최고 보석 박물관이 털렸다는 기사, 보석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액수로는 무려 1조 3천억 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도난 사건이라고 하죠. 동아일보 사회면입니다. 서울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서울 지역 학원에 일요일 강제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실었습니다. 내년 2월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벌써 논쟁이 뜨겁습니다. 테러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된 20대 카자흐스탄 남성,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단체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조직원끼리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친노무현, 친문재인계와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재수 수사에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나주시 농공단지 안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사이로 시뻘건 물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0시 37분쯤. 불은 인근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과 정미소까지 옮겨부터 모두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7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자 소방당국은 이웃 소방서 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플라스틱과 자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거세지면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엔 서울 창동의 한 대형마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지하에 있던 마트 직원 3명이 연기를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지하는 공조실 배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지하에 가득 찬 연기로 인해 잔불 정리와 수색에 한때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영주시 평운면에서는 다리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수색 도중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과 함께 화재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그제 2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는 사흘 전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지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훈련장 정비를 지시하면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김우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교 1명이 숨지고 병사 1명이 다친 파주시 훈련장 폭발 사고. 육군은 지금까지 훈련장을 정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물에 중위 1명이 다쳤고 병사는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허술한 지뢰 실험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공병부대는 같은 훈련장에서 M15 대전차 지뢰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땅속 5m 깊이에 지뢰 2개를 묻은 뒤 지상에서 화약을 터뜨려 지뢰가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개만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랑은 좀 달랐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불발된 지뢰가 있는지 몰랐던 장병들은 지시대로 굴착기로 땅을 다졌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대전차 지뢰 그 시범을 한 것만 알고요. 최종 수사 결과 혹은 중간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군 당국은 헌병을 투입해 당시 훈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두고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가 이달에만 3차례 전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진통 중이지만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홍콩에 중국군이 투입되지 않도록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홍콩의 선거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무역 협상이 마지막 진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의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in the final throes of a very important deal. I guess you could say one of the most important deals in trade ever. It's going very well.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 26일 전화 협상이 두 나라 사이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류호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1단계 합의를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또 남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 고위급 협상 대표 간의 전화 협상은 이번 달 들어서만 모두 3차례. 협상 대표들이 접촉 횟수를 늘리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전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중 두 나라는 애초 이번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 간 공식 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칠레 시위 사태로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서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아이오와주와 제3국 등 다양한 장소가 정상 간의 공식 서명 무대로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구의원 선거에 참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1926년 이후 9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600명 넘게 다치는 등 강진의 참상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한 곳 성 한 대가 없습니다. 낙엽처럼 쓰러진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규모 6.4의 강진이 알바니아 서부를 강타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어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초기 구조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스 등 이웃 국가들은 구조대를 파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30km 떨어진 수도 티라나에는 우리 교민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군 장병 1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원들을 추격하는 작전 수행 도중 전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현지 시각 25일 오후 말리 북부에서 프랑스 병사들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 2대가 충돌하면서 추락해 13명 전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서 LG로 팀을 옮긴 정근우 선수가 원래 자리인 2루수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외야수로 전향했었죠. 정근우 선수는 2루 천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LG 유광 점퍼를 입은 정근우가 수줍은 듯 서울 잠실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KBO 2차 드래프트로 LG에 지명된 지 일주일 만에 피지컬 테스트를 위해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가지고 그냥 다른 말보다는 계속 감사합니다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정근우는 KBO를 대표하는 이루수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 2시즌 동안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외야를 전전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여러 번 실책에 울었고 동시에 출전 기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LG에서 자존심 회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시 2루수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컨 내재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예, 됩니다. 그랬습니다. 프로 생활 16번째 시즌에 맞는 세 번째 팀. 베테랑 선수답게 팀 적응은 문제가 없습니다. 5년 전 벤치 클리어링까지 갔던 투수 정찬원과의 악연도 추억이 됐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또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악수하고 인사했고요. 지금 재활군이라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 잘 만들어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프로 통산 3할 3리에 1840개의 안타를 기록 중인 호타 준족의 대명사 정근우. 등번호 8번이 상징하듯 오뚜기처럼 2루수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어제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이다 싶을 정도로 볕이 따사로웠는데요. 오늘은 다시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9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 또 한 번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도, 안동 3.6도, 부산 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7도, 안동과 광주 11도, 울산과 포항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온 뒤에는 다음 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트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